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 여셨죠?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요, 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학자별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어떤 개념으로 어떤 방법들을 제시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장부터 4장까지 학자별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2장은 정신역동 이론이고요. 여기에서는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이 나옵니다. 예, 요번 강의에서는 일단 제가 프로이드가 너무 비중도 있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프로이드만 다룰 거고요. 예, 근데 왜 프로이드를 이렇게 단독으로 좀 비중 있게 다루냐면 다른 학자 문제를 낼 때 프로이드 인용을 하면서 프로이드하고 구분이 됐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2장 그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인지행동 이론으로 피아제, 스키너, 만두라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 대표적인 학자들 안에도 또 요 안에도 콜버그도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도 또 이 안에 들어가기도 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온 것 안에 또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인간이의 대표적인 학자로 인본주의 시각에서 메슬로우, 로저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신역동에 대한 비판도 하고 인지행동에 대한 특히 스키너의 환경결정론적 시간도 비판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또 나오고요. 또 이제 뭐 행동이론에서는 또 프로이드의 아주 막 심층의 이해에 대한 또 비판도 있고, 그래서 학자별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학자별 인간 이해의 학습은 우리 교재가 다 학자별로 다른 시각으로 인간관을 가졌고 따라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 방법 다르다 하더라도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좀 통일감이 필요하니까 바로 각 학자의 생애, 이론적 개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와 발달 가업,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 이 큰 틀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모든 학자가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예컨대 정신역동 이론 중에는 아들러가 인간 발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학자도 둘 다 제시하지 않았고요.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제시했지만 뭐 스키너나 반두라는 따로 행동주의 이론가로 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구분하면서, 그 다음에 제시한 학자라면 어떻게 다른가, 뭐 프로이드 5단계, 에릭슨 8단계 이런 거 구분하는 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학자들이 한 얘기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예,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떤 부분에 이제 긍정적 공헌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비판을 받나, 이런 것들까지 보는 그런 형식으로 2장부터 4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할 게 뭔지 좀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정신역동 이론을 할 건데요. 정신역동 이론에서 이제 보시면 2장의 기출 포인트는요. 일단은 정신역동 이론 중에서도 요번 강의에서는 프로이드만 하겠지만 정신역동 이론가라고 할 때에는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그리고 대부분 올해는 3문제 나왔지만 각각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만큼 정신역동 이론이 이론들 중에서도 비중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아까 랭킹 1위였죠. 최근 5년간 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징이 각 학자로도 문제가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지만 또 종합적인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학자별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 비교가 되는,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라면 누구의 어느 단계는 다른 학자는 그 단계를 또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이해하는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한눈에 쏙 보시면 이제 프로이드부터 볼 건데, 이건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번에는 프로이드만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 이쪽을 보시면 34, 35쪽에 나와 있는데요. 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 융의 분석심리 이론인데요.
각 이론들 명칭을 왜 그렇게 붙였나는 각 이론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프로이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에서는 아까 우리가 프레임을 좀 같이 보자 그랬잖아요. 생애, 개요, 발달 단계, 방어 기제, 뭐 실천과의 연관성 했는데요. 기출이 유난히 많은 건 정신분석 이론의 전반적 내용, 개요, 그다음에 심리성적 발달 5단계, 방어 기제, 여기 뭐 별 3개 중요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제가 연결하고요. 여기에서는 프로이드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정신역동 이론 전체, 아들러 융까지 봤을 때 여기 기출은 17회에서 21회까지 5회를 봤더니 많이 나올 땐 5문제까지도 나왔어요. 정말 기출 높죠.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랭킹 1위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1위는 아마 다른 영역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탈환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문제,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비교해 본다면 21회는 많이 안 나온 거죠. 평균 최근 5년간 4.2문제니까요. 예,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인간 이해를 위한 이론과 학자명 정리해서 별 2개 넣어드렸는데요. 제가 별이 2개 있는 건 교재에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넣은 이유가 1급 시험에서 다루는 인간 행동과 발달, 성격 이해의 제1론들 해서 넣은 이유가 실전 기술론까지 해서 같이 넣었는데 이론이 일단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자들의 이론 명칭과 학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가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난이도 1인 거죠. 학자와 이론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지 않은 것. 이런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틀리는 거는 사실은 난이도가 하나도 없는 문제인데도 너무 많다 보니까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로 정리하고 가자.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정신역동하면은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을 다루는데요. 뭐 후기 정신역동 가면 뭐 대인관계, 대상관계 이론에서 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1급에서 보는 요 정도 본다면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심리성적 이론,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준해서 볼 때는 프로이드 이론은 사이코섹슈얼에서 심리성적 이론 5단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에릭슨 는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영향 간과할 수 없다. 가족을 벗어난 영향, 부모, 가족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속의 개인을 볼 수 있는 기초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하고요. 에고의 기능을 자율적 구조로 중요시했기 때문에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전생의 발달에서 8단계로 제시했다는 것도 얘기하고 갈까요? 아들러는 개인심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아들러 가서 왜 개인심리라는 이론 명칭이 붙었는지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예, 그 다음에 융은 분석심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학자와 명칭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난이도 1의 문제예요. 이런 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인지행동에서는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 뭐 인지발달, 뭐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비중은 그 삐아제만큼은 아니지만 삐아제는 도덕성은 인지발달을 기반해서 전제해서 발달한다고 봤고요. 이거에 와 맞아, 나는 저 부분을 더 깊이 파볼 테야 한 게 인간의 도덕성 발달만 깊이 판 학자가 콜버그예요.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도 시험에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그 다음에 스키너 조작적 조건하고요. 여기서도 비중 있게는 안 다뤄졌지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많이 언급됩니다. 둘 다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스키너의 이론은 고전적 조건화이며 하면 틀린 거죠. 또 파블로프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하면 틀린 거죠. 이런 문장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반두라는 대리적 조건화. 예, 여기만 보더라도 보세요.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 만두라 대리적 조건화. 예,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조작적, 고전적, 대리적. 이렇게 한눈에 봐야 구분하시죠. 예,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되고요. 반두라 이론은 인간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관찰학습, 사회학습, 뭐 대리학습 이런 용어로도 불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교재 인지행동 이론에서 아주 짧게 후반부에 앨리스와 백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을 비중 있게 다룬 건 오히려 실천 기술론이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제시해드리면, 앨리스는 인지행동 모델 중에서도 합리정서 치료, RET 혹은 RBT 이론이고요. 아론 백은 커그니티브 세라피, CT라고도 얘기하는데 인지치료의 대표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대표 학자는 매슬로우하고 로저스인데요. 매슬로우는 6구단계 이론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로저스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현상학 이론,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 치료,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재미난 것은 매슬로우는 욕구를 5단계로 제시했지만 인간의 발달 단계 자체는 제시한 바 없고요.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자인 로저스 역시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다 제공되니까 출력해서 보시고, 적어도 학자와 이론 명칭의 연결 같은 곳에서는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도 난이도를 높여놓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얘기하고요. 자, 시험에 학자들 얼굴이 문제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사진을 모든 학자들을 되도록 넣어드린 거는요, 조금 친해지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 요번 강의에선 프로이드를 다루겠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에릭 에릭슨, 예, 요렇게 생기셨어요. 예, 심리사회 이론, 자아심리학, 아들러, 개인심리 이론. 아들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융, 분석심리 이론, 이렇게 해서 학자들을 조금 소개하고 이번 시간에는 프로이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출회차 한 번도 빠진 게 없죠. 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시면 37쪽에 그 학자들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이게 일반 수업이라면 좀 생애들이 갖는 함의가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되게 많이 골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 수험 강의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봐야 될 것들은 좀 볼게요. 37쪽에 프로이드의 생애에서요, 다른 것보다 두 번째 문장에 프로이트는 신경학자인 샤르코와 함께 최면을 연구했다라는 거, 그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95년에 히스테리에 관한 연구 브로이어와 함께 했다라는 거 좀 보시고요.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강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정도 이제 프로이트 얘기를 좀 하고, 프로이트가 미친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물론 프로이트 이전에도 사르코나 브로이어 같은 사람이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무의식이라는 게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프로이드라는 거죠. 프로이드 이전에는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없었단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 실증주의가 대단히 강하게 풍미하고 있던 시대에 무의식을 얘기하고 그거를 학문적 연구 테마로 인정받는다는 건 어찌 보면 대단히 외로웠던 일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 부분을 프로이드가 했다라는 점에서는 나는 프로이드를 찬성해 반성을 비판을 떠나서 대단히 큰 공헌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의 개요해갖고 38쪽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의 개요해 봤더니 20일에도 기출됐다 하고 중요도 나와 있는데요.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큰 특징이 내적 갈등의 역동, 정신 결정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과거 경험의 중요성 강조, 무의식과 심리성적 욕구.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면 위에 그것만 갖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수면 아래에 이 측면, 무의식의 측면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걸 얘기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 이론의 특징에서 첫 번째, 내적 갈등의 역동. 말뜻 좀 아셔야죠.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정신은 다양한 힘들에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이드, 에고, 슈퍼이고가 매 상황마다 이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거죠. 저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은 넘는 강의를 동일한 에너지로 전달을 하려면 저 안에도 이드가 아이고 앉아서 쉬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에고가 어때요? 너 현실을 잘 직시해. 예. 그리고 또 제 슈퍼이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 강의를 하다가 네 맘대로 쉰다고? 이렇게 또 도덕의 원리가 올라오겠죠. 예. 그만큼 우리 마음 안에는 다양한 어때요?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내적 다이나믹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셋째 줄, 사회는 개인의 에너지 방출시키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통제와 제약을 강한다. 내 맘대로 이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감소하고 싶은 개인과 통제를 가하는 사회에서는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인간관 중에 투쟁적 인간관이라는 말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바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드와 그 다음에 어때요? 제약을 가하는 사회와 그 관계가 결코 친근하지만은 않은 투쟁적 관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문장을 조금 보셔야 돼요. 1번에 그 1번에 내적 갈등 역동의 맨 끝에 프로이드는 인간 혹은 인간의 정신을 뭘로 봤다? 폐쇄 체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잠깐의 입장 비교, 예, 이런 거 너무 잘 잡아줬으니까 좀 보세요. 프로이트는 인간을 폐쇄 체계로 봤어요. 인간 정신이 가진 에너지의 양을 외부와 주고받음 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폐쇄 체계로서의 인간관을 갖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나온 김에 에릭슨하고 비교하자는 거죠. 에릭슨은 아니다. 개방 체계로 봤다는 거죠. 인간과 환경과 인간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개방 체계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개방 체계로 봤다 하면 틀린 문장이다라는 거죠. 꼭 보셔야 됩니다. 폐쇄 체계로 보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신결정론. 프로이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는 빠질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정신결정론,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적 원리이다. 모든 정신활동에는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나온 과거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 지나온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걸 우리가 다 의식하지 못해요. 무의식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지나온 과거와 연결된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과 전혀 관계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과거의 일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거가 미래의 사건을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입장이고 그걸 정신결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심리 문제는 대부분 수면 아래에 내 무의식에 내가 억압해서 있는 내 무의식의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라는 게 프로이드는 실수나 착오 행위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무의식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과거에 억압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프로이드 입장이에요. 그게 바로 정신결정론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보셨고요. 그래서 정신결정론 맨 끝에 보시면 인간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내부에 존재하는 정신적 원인의 작용이다. 예, 내부에 존재하는 거니까 의식의 힘이 아니라 무의식의 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의식과 심리 성적 욕구 나왔는데요. 인간의 행동, 3번 볼게요. 3번. 과거 경험의 중요성.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 예, 특히 프로이드는요, 과거 경험 중에서도요, 5세, 태어나서 5세까지의 경험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초기 5년. 그래서 초기의 그 양육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 유아기에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갈등은 성인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선생님 저는 5세 이전의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애를 써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왠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5세 이전의 경험이 영향을 미칠까요? 하는데요. 요 과거 경험에서 프로이드가 초기 경험을 강조한다 함은 우리가 지금 하는 기억의 작용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뇌에 이렇게 기억하고 회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5세 이전의 경험은 안목 기억이라 그래서 감각이 기억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디 갔는데 어느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의 감각에 의해서 아우 내가 이런 기억이 있었나 하고 놀랄 만큼 확 끌어올라오는 기억 같은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감각으로 기억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암묵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기억의 저장 방식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말고도 불안정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으로 기억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몸과 마음 곳곳에 감각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어떤 냄새가 딱 어떤 기억을 확 떠올리게 한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4번, 무의식과 심리성적 욕구를 좀 본다면요.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은 무의식적 동기. 프로이드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 사고, 감정은 무의식적 동기, 억압된 그거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보고요. 특히 무의식적 동기 중에서도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욕구를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리비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심리성적 욕구를 강조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정신결정론. 예,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 건 없다. 과거가 미래의 사건을 결정한다. 과거에 억압된 것들이 뭐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프로이드의 인간관, 아까 얘기한 거하고 좀 연결되기도 하지만 인간관 조금 같이 볼게요. 일단은 거기 잠깐 보시면 정리를 참 잘해줘서 그걸 좀 볼게요. 제가 그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시험은 이렇게 다른 학자와 비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거기 잠깐으로 조금씩 이렇게 비교해준 내용들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에 대해서 수동적, 결정론적, 투쟁적 인간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에릭슨하고 비교하자면 에릭슨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 그치요? 결정론적이 아니라 자율적, 그리고 이제 가변적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에릭슨 가면 다시 한번 전 또 비교해 드리겠지만 그런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프로이드의 인간관을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으면 이러면 정말 틀린 거예요. 정말 자주 언급됩니다. 수동적 인간관으로 봤어요. 아까 에릭슨은 수동의 반대가 능동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의지 같은 건 에릭슨이죠. 그래서 자유의지, 책임감, 자발성, 자기결정, 선택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결정론적 인간관, 아까 정신결정론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기본 성격 구조는 만 5세 이전의 경험, 내 경험, 억압된 것, 내 경험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5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예, 무의식에 저장된 그게 결정한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비판하는 사람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인간을 너무 과거의 포로, 무의식의 포로로 보지 않았냐라고 비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쟁적 인간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쾌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 이걸 바로 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쾌락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원초화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 예, 사회적 요인은 어때요? 도덕 원리, 그 다음에 에고의 현실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회는 그런 요구를 하고 나는 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예, 이게 부딪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투쟁적 인간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인간관을 우리가 같이 얘기했어요. 시험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네요. 프로이드의 인간관에 해당하는 것만 묶어라 한다면 수동적, 결정론적, 투쟁적 이런 거 하셔야죠. 능동적 막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겠죠. 자유의지, 자율적 이런 거 묶으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프로이드의 인간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주요 개념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루는 것들이요. 지형학적 모형, 구조적 모형,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으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리비도 이런 개념들을 다룰 겁니다. 예,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그 의식 수준,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연구한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초창기에는 마음의 영역을 연구할
연구할 때 의식 수준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고요. 프로이드 연구 후반에 가면 그거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라고 느끼면서 구조적 설명을 또 해요. 네. 마음의 제2 영역이라 그래서 지형학적 모형을 마음의 제1 영역, 그 다음에 구조적 모형을 제2 영역이라 그래서 구조적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이드, 에고, 슈퍼이고 그 유명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볼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형학적 모형, 의식, 전의식, 무의식, 구조적 모형,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공부해 놓고 이건 열심히 외워놓고 이런 문장 예컨대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의 지형학적 모형으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제시했다 하면 틀린 거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구조적 모형이지 지형학적 모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틀린 친구들이 시험 보고 후유증이 심해요. 공부했는데 정확히 연결 안 한 거죠. 이것만 잔뜩 외웠고 요 앞에 무슨 모형하고 연결을 제대로 안 한 경우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또 출제자의 기술이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의식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40쪽에 있지만 교재의 그림은 요 그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프로이드 지형학적 모형 우리 요런 그림 너무나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우리가 보고 지각하는 거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 사람의 진짜는 더 큰 무의식이 수면 아래 더 크다. 그래서 이거를 어때요? 지형학적으로 하나의 이제 뭐 섬이나 이런 덩어리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형학적 모형, 마음의 제1 영역을 의식의 수준에 따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고 구조적 모형으로 연구 후반 마음의 제2 영역으로 원초와 이드, 자아, 에고, 초자아, 슈퍼이고 해갖고 나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초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고 예, 슈퍼이고 에고 그 다음에 원초아가 있다 해서 이드 이렇게 이제 구조적 모형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재가 보면 지형학적 모형이 39쪽부터 40쪽까지 구조적 모형이 41쪽부터 42쪽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부탁드렸던 대로 지형학적 모형 하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구조적 모형 하면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부터 저는 지형학적 모형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39쪽에서 40쪽까지요. 요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별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예. 교재 설명하고 동일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표로 넣어드렸어요.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출력하세요. 예.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는데 요것들을 같이 보자. 이걸 이렇게 표로 한 번에 봐야 좀 구분이 되죠. 예. 요거를 그림하고 연결한다면요. 예. 여러분 아까 의식은 요 바로 윗부분.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죠? 빙산의 일각에 밖에 안 된다. 의식이 우리는 사실 의식이 단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의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요 전부인 것 같지만 프로이드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의 영역에. 그래서 빙산의 일각 여기는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수면 아래 이 엄청난 이거 무의식. 근데 얘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수나 착오행위 속에도 이 무의식이 쑥쑥 올라온다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의식하기 힘들 뿐이지 이게 엄청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결정론, 억압된 무의식이 내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식 있고 무의식 있는데 요 사이, 의식과 무의식의 요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바로 전의식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전의식은 뭐냐면 처음에는 기억 안 난다 그래요. 무의식의 영역에. 근데 전의식은 노력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의식으로. 예, 그래서 전의식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분해 보겠습니다. 의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들.
예, 보고 듣고 만지고 등등 우리의 오감각을 통한 거고요. 우리는 오감각을 통한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그러나 사실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지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기 중요한 문장은 이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마음을 집중하면 전의식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각, 생각 등이 의식으로 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전의식을 흔히 이용 가능한 기억인데 이용 가능한. 근데 무의식은 쉽게 올라오지가 않잖아요. 꿈의 분석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의식은 사실 정말 무의식을 다 만나고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의식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만 노력하면 집중하면 이용 가능한 기억 이런 거죠. 예컨대 제가 어느 분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이 생각나세요? 그러면 이런단 말이죠. 아유 선생님 그런 게 어떻게 기억이 나요? 벌써 이게 몇 년 전인데 그러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집중을 하면 어때요? 어머 맞아요. 그때 보물찾기 하다가 어찌저찌 됐는데 제가 신발을 잊어버려 가지고 아까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그냥 쑥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용 가능한 기억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은 정신 내용의 대부분 정말 수면 아래 이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예,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된다. 정신 분석에 초점이 된다. 예, 바로 무의식을 연구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것이 연구 가능한 테마가 되도록 공헌한 게 프로이드다. 물론 무의식 연구의 최초의 인물은 아니나 예, 그만큼. 그래서 무의식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나 우리가 인식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주로 원초화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아까 보시면 무의식 영역에는 원초화와 초자아가 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쓴 거예요. 방어기제도 무의식의 일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따가 하겠지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방어기제 하면 대단히 의식적인 행동 같잖아요. 나를 방어한다라는 건. 그런데 무의식은 방어기제는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어기제도 무의식에서 작동한다. 무의식의 특징은 언어화되기 어렵고 논리성이 없으며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래서 무의식은 되게 연구하기 힘든 테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이제 개입의 목표가 뭐냐면 무의식에 흔들리지 않고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아는 것, 그걸 이제 한마디로 통찰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나를 부분으로 의식만 내가 아니라 내 전체로 나를 이제 만나는 자기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자기 이해를 확장한다. 이런 말을 목표로 삼는 게 그만큼 무의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 교재 39쪽부터 40쪽까지의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로 다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여기 시험이 잘 나온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주 언급이 됩니다. 지형학적 모형이다라는 거 강조하고 지형학적 모형 하면은 이대이고 슈퍼이고 묶으시면 안 되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 묶으시고 이것들의 차이, 교량 역할하면 전의식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재 41쪽에서 42쪽까지의 구조적 모형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여기 역시 별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사용하실 거면 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적 모형 아까 우리가 그려봤지요. 예,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요. 예, 그래서 자, 원초와 자아, 초자아, 예, 요 영역들인데요. 의식, 저기, 여기 같이 볼게요. 원초와, 예, 바로, 자, 여기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슈퍼이고, 그리고, 이드,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원초와, 바로 이 부분이죠. 원초와, 예.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이다. 예, 원초화. 그래서 이 닉네임들을 보면 좀 외우기 쉬워요. 원초화는요, 닉네임, 충동자, 쾌락자,
예, 그래서 축동자, 쾌락자이고요. 자아는요 조정자, 균형자. 예, 그 다음에 초자아는 심판자, 도덕 원리니까요. 예, 그래서 요 닉네임들을 좀 보면서 갈게요. 이드는요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이다. 이드 안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게 하는 드라이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원초아는요 1차적 사고 과정,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는 2차적이니까 세컨더리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드는 1차적 사고 과정, 즉각적이라는 거죠. 신체적 긴장을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대상의 표상 기억을 만드는 과정으로 즉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쾌락 원리를 따져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쾌락을 최대화하기 위한 속성, 즉각적 만족을 구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원초와는 뭘까요? 욕구를 지연한다거나 조절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자아는 그게 아니라 현실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2차적 사고 과정. 아까 1차적이라면 여긴 2차적. 그래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족을 지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버스를 2시간이나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내려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픈데 찐빵 가게 찐빵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주인은 너무 바쁘게 안에서 서빙을 해서 하나 집어가도 모르겠다. 예. 그리고 내가 그거를 확 집어서 슬쩍 집어서 가서 먹는다 하면 이건 뭐예요? 배고픈데 그냥 확 먹어버린 거죠. 이거는 바로 어때요? 바로 원초와의 즉각적인 만족이죠. 그러나 이때 그러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자아가 뭐라 그래요? 잠깐. 야, 그거 1,000원 찐빵으로 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니? 돈 내고 먹자 라거나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집에 가서 먹자라거나. 그게 바로 잠깐 한 번 더 생각하자. 세컨더리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 사고 과정, 현실적인 만족을 지연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원초와는 쾌락 원리를 따진다면 얘는 현실 원리를 따르는 거죠. 적절한 시기까지 욕구 방출을 지연시켜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아를 조정자, 균형자라고 합니다. 자, 특히 자아는요, 생후 1년경 되면서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원초아는 타고나는 거예요. 예. 이드는. 근데 자아는 생후 1년 정도 되고 구강기 후기가 되면요. 인간이 이걸 느껴요. 애기들이. 야, 이드만 가지고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현실 원리라는 바로 에고를 조금씩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후 1년경이 되면, 그래서 생의 초기부터 이들을 통제하여 이드와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드는 갖고 태어나는 거고 한 1년경 되면은 생의 초기부터 이들을 이제 통제하면서 이제 너가 정말 더 만족하려면 욕구를 좀 지연해야 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문제로 나왔을 때 제 문장 잘 보세요. 원초와는 쾌락 원리를 따르며 2차적 사고 과정을 거친다? 틀린 거죠. 원초와는 쾌락 원리를 따르며 1차적 사고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이라는 게 공부했어도 헷갈리게 나오니까 그런 걸 정확히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초자, 성격의 도덕적 판단을 담당한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 심판자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부모가 상과 벌을 줌으로써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초자는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양심이고 하나가 자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처벌을 통해서 양심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벌을 통해서 생기는 도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상, 상을 줌으로써 자기 긍지를 느끼면서 생기는 도덕성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는 이제 도덕성 하면 양심의 가책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 도덕성이라는 거는 키울 때 대부분 부모가 그게 잘 안 돼요. 잘못했을 때 금방 지적하는 건 금방 되는데 잘할 땐 당연해 보여서 칭찬이나 인정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잘할 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더 자기 긍지를 주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진짜 도덕성의 더 그 수준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바로 양심과 자아 이상의 차이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동생을 때렸다 그러면 너 왜 동생을 때려? 그럼 나쁜 아이야. 이렇게 처벌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이거는 양심을 발달시키는 도덕성이겠죠. 근데 얘가 동생 때리지 않고 잘 놀 때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정민이가 동생하고 잘 놀아주네. 아이고 예뻐라. 너도 행복하지? 엄마도 참 좋아. 한다면 얘는 어때요? 상을 통해서 자기 긍지가 생기니까 되게 안정적인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뒤에 가면 요 두 개 자세히 또 이렇게 비교해 드리니까 그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초자아는 도덕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1차적 사고 과정, 2차적 사고 과정 비교하시고요. 이드는 쾌락 원리, 자, 에고는 현실 원리, 초자아는 도덕 원리. 일부러 이렇게 조금 한눈에 비교하게끔 넣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가져가세요. 결국은 시험 볼 때 자꾸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안정감 있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아, 어느 위치에 어떤 단어가 있는 거 너무 웃긴다. 예, 만약에 도덕 원리가 여기 있다면 웃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좀 조직화된 학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거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마음의 제2 영역, 예, 좀 연구 후반에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41쪽부터 42쪽까지 얘기했고 우리 교재 보시면 이 얘기들이 거기에 너무나 잘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가져온 거니까 교재를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한번 뭐 시각적으로 구조적 모형, 원초와 자아, 초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이렇게 연속선이 있는 거죠. 이쪽에선 이드가 야, 네 뜻대로 해. 네 바람대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만족시켜. 그러면 이쪽에서는 도덕적 심판자가 뭐 아까 그 찐빵 얘기라면 그건 네 게 아니잖아. 네 맘대로 그렇게 먹으면 되겠어? 그러잖아요. 여기서 야 주인이 안 봐. 하나 집어서 빨리 가자. 그런다면 그럴 때 가운데 에고가 어떻게 좀 그만 싸우시고요. 이드한테 너 여기 지금 금방 먹는 건 배는 고픈 건 조금 달래주겠지만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 조금만 참고 가자. 아니면 돈을 내고 사 먹자. 뭐 이런. 그래서 에고가 그 안에서 뭐예요?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자. 여기는 심판자. 네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먹어? 이 도덕적 심판자는 맘만 먹어도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여기는 조금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싶어. 예, 쾌락 원칙의 이런 본능자의 모습을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우리 마음 안에 이 긴장이 늘 있다는 거예요. 컨플릭트. 프로이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프로이드가 역동이라는 말을 쓰는 건 우리 마음에 이런 역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요거를 배웠으면 한번 하루 중에 자기를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하면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드가 막 올라오는구나. 내가 지금 조금 에고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슈퍼이고가 지나치게 발달을 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드에고 슈퍼이고가 매 상황, 매 측면마다 이렇게 역동을 갖고 움직인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인행사가 공부할 건 많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야, 세상에 나를 이해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과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42쪽에 보시면 초자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볼게요. 여기에서는 42쪽에 교재 좀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점이요. 예, 42쪽. 3세, 5세 사이에 남근기에 발달하는 초자아는 이건 이따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문장이라 잡아드릴게요. 프로이드의 연구에 의하면 초자아, 슈퍼이고 도덕성의 발달이 남근기에 발달한다라는 거, 예, 그거를 좀 기억하세요. 물론 잠복기까지 하지만 남근기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남근기에 발달하는 초자아는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말한다. 초자아의 발달에는 양육자의 양육 태도와 같은 사회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아이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초자아의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겪으면서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면서
도덕성이 발달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좀 더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초자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42쪽에 요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요거 한 번만 더 같이 볼게요. 양심, 벌을 통해 발달하고 자아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작동을 한다. 부모나 양육자의 비난이나 벌을 주었던 일들이 토대가 되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근데 이 도덕성이 발달하는 게 지나치면 안 좋아요. 인간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예, 도덕성 중요하지만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비대할 만큼 그러면 안 될까. 이드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 측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쾌락의 원칙을 누리는 것도 되게 나의 행복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도덕성만 너무 발달하는 거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들이 경우에 따라 너무 죄책감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양심을 발달시키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아 이상은 에고 아이디어라는데요. 상을 통해서 아까도 그래서 자아 긍지, 네가 이러는 게 정말 멋져, 이런 것들이죠. 와, 이거 다 내 거야 안 하고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동생 하나 나 하나 잘 나눠 먹었네, 정말 멋지다, 이럴 때 긍정적 이상형, 이런 것들 칭찬이 토대가 돼서, 그래서 잘한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수용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 해서 요거 조금 비교를 하시고요. 예, 요런 것들 이제 주로 우리가 양심이 너무 발달한 사람은 주로 내면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뭐해서는 안 돼, 뭐 이런 말들을 하고요. 자아 이상이 조금 발달한 사람은 지금은 내가 뭐뭐 해야 되는 때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금 올라오는 거죠. 예. 도덕성에 대한 얘기들, 아까 남근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조금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42쪽 하단에 불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불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이드의 불안인데요. 이 불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따가 우리가 방어 기제를 다룰 거예요. 프로이드는 인간이 불안할 때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방어 기제는 그에 따라 안나 프로이드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다양한 종류의 정교화 작업을 했지만, 프로이드가 방어 기제를 인간이 불안할 때 쓴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프로이드의 불안은 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연구는 프로이드만 한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그 학자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이드의 불안은 어떤 건가? 왜? 이게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42쪽에 보시면 불안의 형태 나오죠. 자아가 원초와의 요구와 현실의 압력, 초자아의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불안한 긴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아가, 에고가 원초아가 주는 좀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싶어. 그 다음에 또 초자아가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막 이럴 때 자아가 이거 조절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긴장 상태. 그럴 때 이제 불안을 느낀다라는데, 이때 이 불안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거고, 그 문장 셋째 줄,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어 기제가 작동된다. 프로이드는 불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자,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불안은 세 가지예요. 여기 엉뚱한 단어 하나 끼면 프로이드 불안 아닌 거죠. 자, 현실 불안 주로 누가 느껴요? 자아가 느껴요. 자아가. 자,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 원초아와 자아. 그러니까 현실 불안은 에고가 느끼는 거고요. 신경증적 불안은 이드하고 에고가 부딪힐 때 느끼는 거예요. 충돌할 때.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 또는 자아, 초자아. 그러니까 이드와 슈퍼이고 혹은 에고와 슈퍼이고가 부딪힐 때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 불안은 에고가 느낀다는 거, 거기 이럴 경우 예제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죠? 자, 예제 42쪽 볼게요. 현실 불안. 내일 당장 시험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이건 에고가 어때요?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이죠. 그래서 에고가 느끼는 불안. 내일 시험인데 내가 공부가 이 정도라니, 뭐 전혀 안 했다니,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은 이드하고 에고가 부딪힌다 그랬죠?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대들고 싶은 게 충동이죠. 에이씨,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또 대든 것까지 또 죄가 되고 그러고 싶진 않아. 잠깐 좀 지연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증적 불안. 이드와
에고가. 예, 되들고 싶은 걸 에고가 잠깐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잠깐 좀 참아. 이런 거죠. 그다음에 도덕적 불안. 거기 예 좀 볼까요? 아동이 부모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냈을 때 부모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경우.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의 돈을 몰래 가져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고 싶은데 쾌락을 때로 가고 싶은데 이때 뭐죠? 슈퍼이고가 부모의 지갑을 훔치다니 옳지 않잖아. 여기 좀 앉아 봐봐봐. 막 이러는 거겠죠? 예,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에고하고 슈퍼이고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컨대 나는 여차저차한 히스토리로 엄마가 너무 미운데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겉으로 잘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이드는 인간의 불안의 형태를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나왔고요. 이걸 다루는 이유는 기출된 바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불안 다뤘고요. 43쪽으로 가셔서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본능, 예. 신체적 흥분이나 요구가 소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천적인 신체적 흥분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본능이라고 한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원인이 본능의 요구에 반응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본능은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회해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본능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나는 거고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본능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일단 프로이드는요, 삶의 본능 에로스를 먼저 얘기했고요. 나중에 연구 후반에 가서 죽음의 본능을 추가하는 형태를 갖게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프로이드는 인간은 거기 보니까 본능은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난다 그랬는데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융합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질문할 수 있죠. 아유, 선생님, 삶의 본능은 갓난 아이가 갖고 태어난다는 거 이해가 가는데 왜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죽음의 본능을 느끼겠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어난 신생애가 삶을 경험하기도 전에 죽음의 본능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프로이드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태어났다는 사실이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앙 하고 울고 태어났는데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고 그러면서 나를 원상태로 돌려달라. 그러니까 죽음을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원상태로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바로 죽음의 본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죽음의 본능을 인간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좀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보는데 자살을 마지막 희망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회귀 본능으로서 죽음의 본능, 죽음에 대한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삶의 본능하고 죽음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봅시다. 삶의 본능, 에로스. 생동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 종족 번식. 뭐 에로스의 가장 중요한 게 종족 번식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각종 이제 힘이죠. 생동, 뭐 종족 번식, 어떤 삶의 생존이니까 성, 그다음에 배고픔, 갈증 이런 거고요.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프로이드는 그 중에서도 성본능, 삶의 본능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요. 리비도 개념에서 삶의 본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성적 에너지하고 리비도를 거의 삶의 본능을 같은 개념으로 볼 만큼 그렇게 비중을 높게 봤어요. 물론 나중에는 조금 더 리비도 개념이 커지기도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삶의 본능, 에로스, 특히 성본능에 대해서 대단히 비중을 높게 뒀었거든요. 여러 사례 연구에서도 억압된 성본능이 보여주는 히스테리 증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프로이드가 연구 후반에 가서는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갖는 파괴적 본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파괴적인 본능, 부정적인 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근원인 무생물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무의식적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걸 죽음의 본능이라 그랬고요. 타나토스, 예, 이거 다 신화적 인물하고 연결돼서 명칭이 젖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지는 잔인성, 공격성, 자살, 살인,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인간 안에 죽음의 본능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삶의 본능, 자기보존, 성욕, 이거, 에로스에 대한 본능 제시를 했지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말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공격성에 대한 뭐 환멸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죽음의 본능을 에로스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렇지만 본능에 넣는 비중을 가지고 이제 죽음의 본능도 같이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 약간 사담이지만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는 걸. 돌아갔다라는 말이 이거하고 되게 연결되지 않아요?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근원인 무생물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충동이 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무의식적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보다 돌아가셨다 하는 게 다시 내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 예,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뭐 죽음의 본능하면 프로이드가 좀 과장된 얘기인가 싶다가도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장면에서는 프로이드는 정말 좀 통찰이 있구나 막 이런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프로이드의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같이 봤고요. 특히 프로이드는 연구 초반에 성본능을 대단히 강조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리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43쪽에 조금 보시면 인간 행동과 성격을 규정하는 에너지 원천, 성적 에너지를 아까도 얘기했죠. 리비도. 예. 그리고 프로이드는 이 리비도가 되게 중요한 게 리비도의 위치가 변하는 거에 따라 사이코섹슈얼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프로이드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나눈 거죠. 맨 끝에 문장 보겠습니다. 삶의 본능 중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프로이드는 성본능이라고 보았고요. 성본능이므로 에로스와 리비도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이게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학자들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한계들을 갖고 가요. 왜냐면 프로이드가 살았던 시대가 성을 대단히 억압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았고 또 그런 임상 사례 안에서 이런 이론들이 좀 더 커질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도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44쪽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좀 설명할게요. 교재에다 있는 겁니다. 심리성적, 예, 심리 사이코, 그 다음에 성적 섹슈얼. 그래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 근데 뒤에 가면 에릭슨은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아니라 에릭슨은 프로이드를 부정하지 않고 발전시킨 학자라고 하는데 에릭슨은 그래도 너무 섹슈얼한 것보다는 인간은 사회적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면서 사이코섹슈얼을 사이코소셜로 바꾸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를 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데 바로 리비도 중심, 리비도가 어디 부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리비도의 흐름에 따라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눴다. 그래서 입에 집중되는 시기를 구강기, 그 다음에 학문에 집중되는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나눴고요. 안타깝게도 프로이드는 전생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뭐 몰라서 안 한 것보다 프로이드는 생식기 이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본 거겠죠. 예, 그러나 이후 이제 또 전생의 발달 단계를 제시한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조금 보시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이 성적인 욕구와 관련하여 발달한다고 봤기 때문에 심리성적 발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 방금 읽은 거와 마찬가지로 리비도가 신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5단계로 나눴고 구강기부터 이제 나눴다 하고 지금 여기서 읽었고요. 특히 1번 문장의 끝부분
이 5단계 중에서도 프로이드는 어느 단계를 중요시했냐?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 단계가 이제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태어나서 한 5세 정도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는 만 5세까지의 시기에 해당하죠. 남근기까지. 그리고 이때를 대단히 중요하게 봤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또 보셔야 되는 게 픽스, 고착 개념입니다. 고착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발달 단계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만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특정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고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딱 멈춰버리는 게 심리적으로 멈춘다는 거죠. 나이는 계속 먹잖아요. 해가 지나면. 근데 어느 사람은 나이가 30살이고 해도 어느 단계에 심리적 고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고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가 그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이 어느 단계에 고착이 일어나면 신경증이 나타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착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고착과 관련돼서 중요한 프로이드 개념이 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퇴행이 좌절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이 그 자기 현재 나이보다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걸 퇴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언제로 퇴행하냐면 고착된 시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는 항문기에 되게 그 좌절이 됐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항문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뒤에 가면 항문 강박적 성격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걸 프로이드는 본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릴 적으로 돌아가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를 퇴행이라고 하는데 그 퇴행이 나타나는 시점이 그 사람이 고착된 시점, 지나치게 만족했거나 지나치게 좌절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같이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연결을 해서 볼게요. 예. 자, 그렇게 조금 보면 이제 고착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같이 봤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특정 단계에 머무르는 걸 뭐라 그런다? 고착이라고 한다. 예,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44쪽 하던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가 구강기부터 나오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구강기부터 설명이 너무 잘 돼 있는데 48쪽에 우선 좀 가볼까요? 예, 48쪽에 가시면 요렇게 표로 이렇게 쫙 열거한 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먼저 좀 보고 교재에서 이렇게 보충해서 문장을 뽑는 형식으로 가는 게 시간 조절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이트의 발달함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리비도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몇 단계? 5단계로 나눴다. 예, 전생의 발달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예, 그리고 리비도의 위치에 따라 그래서 주 리비도를 성적인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 그랬고 그 단계가 입에 집중하는 구강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래서 생식기가 성인기 이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중년기, 노년기 여기까지는 연구가 안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 나이, 연령은 제가 일일이 안 읽을게요. 예, 그러면서 구강기는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입에. 그래서 음식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이때 입의 자극과 상호작용에 초점, 특히 수유와 이유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이제 발달과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항문기는 3세까지인데 이때 배변 훈련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 대상관계 발달이 아주 중요하고요. 항문기에 이제 특히 배변 훈련과 이제 인간의 자율성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이따가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남근기 3세, 6세. 프로이드는 요 세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5세 이전, 뭐 6세 이전 요 정도인데요. 이때 남근기에 그 유명한 뭐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오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한 거세 불안과 엘렉트라 컴플렉스에 의한 남근 선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생식기가 자극의 초점이고요. 성 역할, 도덕 발달 되게 중요한
할 때고요. 프로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근기가 도덕성 발달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 슈퍼이고와 관련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근기 지나면 아이들의 이 섹슈얼한 관심이 쭉 수면 안으로 떨어진다 내려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 성본능이 잠재하면서 쭉 그래서 이제 성본능과 관련 없는 기술 그래서 이제 이때 6세 사춘기면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동성끼리 어울리고 사회화가 아주 중요한 때고요. 물론 이때도 도덕성 발달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에는 이제 정신적 신체적 성숙이 거의 완성되고 그런 시기로 봤고요. 이때는 이제 성적 관계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걸 보시면서 교재에 보시면 44쪽부터 요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깨알같이 다 읽지 않고 이 큰 흐름 안에서 시험 위주로 조금 언급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44쪽에 보면요. 구강기 특징 해서 나와 있죠. 옆에 잠깐. 그래서 리비도가 입에 머문 빠는 쾌감이 되게 중요하다. 최초의 양가 감정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구강기 하면은 입을 통해서 만족을 하는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구강기다라고 했고요. 45쪽에 가시면 요것과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구강기는 초기와 후기로 나뉜다. 초기 생후 6개월까지는 주로 빠는 행위의 쾌감을 느끼고 6개월까지는 그 다음에 후기는 아이들이 인하면서 깨무는 행위, 엄마 젖을 깨물고 이런 어떤 깨무는 행위에서 쾌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후 8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가 나면서 좌절을 경험할 때 깨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격성이 발달하며 후반기로 갈수록 이유에 대한 욕구불만 때문에 양육자에게 최초의 양가 감정을 느낀다. 최초의 양가 감정 줄구세요. 19회 때 나왔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 문제가 프로이드의 발달 5단계 구강기, 항문기, 난궁기, 장복기, 생식기 이것만 단락 외운다? 문제 못 푸세요. 예. 이걸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문제는 이제 최초의 양가 감정은 어느 때냐라고 나올 만큼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게 어느 시기예요? 구강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강기에 최초의 양가 감정을 느끼는 거가 이유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구강기 초기에는요, 막 6개월 이럴 때까지는요, 말 그대로 엄마가 젖만 잘 먹어도 우쭈쭈 너무 이뻐하고 잘했다 두둥겨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젖을 먹는 게 너무 좋죠. 촉감도 좋고 포만감도 느끼고. 그런데 구강기 후기가 되면 이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유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애기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낯선 수저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딱딱한. 그 엄마의 젖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낯선 음식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맛있을 것 같지만 최초의 경험은 대단히 낯선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때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엄마가 그 엄마 맞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 양육자인 엄마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굿 머더가 나에게 이유식을 줄 때 그 수저에 낯선 음식, 수저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 때 이때 양가 감정, 굿머더가 아니고 배드머더인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초의 양가 감정을 느끼는 건 언제다? 구강기이고 더 자세히 말한다면 구강기 후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최초의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청년기다 하면 X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좀 보시고요. 물론 뒤에 가면, 여기서 조금 말한다면 뒤에 가면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 청년기를 배우는데요. 이 청년기가 최초의 양가 감정인 구강기 이후에 두 번째 양가 감정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년기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마의 따뜻함과 안정감 그거 굿이죠. 근데 난 또 독립을 원하고 독립을 해야 돼서 청년기가 되면 두 번째 양가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는 구강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최초의 양가 감정을 아나 모르나 문제가 19회 때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보시고요. 이제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요. 프로이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단계에 그 욕구가 좌절되거나 지나치게 충족이 되면 이게 그 사람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강기 성격 유형에서 구강 수동적, 그 다음에 구강 공격적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강 수동적 성격은 유아가 먹는 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혹은 불충분한 경우 이런 구강 수동적 성격으로 낙천적이고 의존적이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고요. 구강 공격은 구강 가학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가 나면서 깨물고 뜯으면서 불만족. 그래가지고 이제 구강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은 수동적인 게 의존이라면 구강 공격적 성격은 가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뭐라 그런가요? 우리 딴지 잘 거는 사람 있죠. 논쟁적이고 비꼬고 딴지 잘 거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데 아유 구강기 만족을 못했나 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구강 공격적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45쪽에 구강기 성격 유형하고 넘기시면 46쪽에 학문기 성격 유형을 따로 넣었는데 저는 이걸 조금 한 번에 봤으면 좋겠어서 동일한 표예요. 그래서 구강기에 너무 만족하거나 너무 결핍되면 구강 수동적 성격과 구강 공격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학문기로 넘어갈까요? 이때는 리비도가 어디로 갑니까? 학문으로 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근데 이때 역시 바로 학문기도 두 단계로 나눠져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개념 및 특성의 세 번째 학문기는 변을 내보내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전반기와 아이들이 이제 변을 보고 싶을 때 방출의 즐거움, 익회감, 그 다음에 방출하지 않고 보유하는 데서 얻는 즐거움, 이걸 후반기에서 둘로 나누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변 훈련이 너무 엄격하면 유아는 일부러 지저분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인에 되면 권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고집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분노, 적개심. 그 다음에 넘기시면 46쪽에 학문기 경험으로 아동은 구강기에 의존해서 벗어나 중요한 문장이죠. 자기조절, 자립, 자부, 자존. 예,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이 자기조절과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아, 배가 아프다. 엄마 똥 하고 말하고 화장실까지 간다. 변을 내린다. 변을 본다. 뭐 물을 내린다. 이 어떤 것들이 그 자율성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구강기만 해도 애들이 변만 봐도 황금변이라고 너무 이뻐하잖아요. 근데 학문기가 되면 어떤 게 올라와요. 변이라는 게 똥이라는 게 아무데나 싸는 게 아니야 라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변을 보고 싶을 때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느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때 역시 바로 아주 만족했거나 아주 결핍되거나 하면 또 학문기 성격으로 고착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학문 공격적 성격과 학문 보유적 성격이에요. 학문 공격적 성격은 무질서, 어지르기, 낭비병 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랬고요. 보유는 지나치게 깔끔 아니면 지나치게 조직화, 인색, 그 다음에 수동 공격성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학문 폭발적 공격적 성격과 보유적 성격 이걸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뭐 TV 프로에서도 좀 보거나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유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왜 변을 배 아파하면서도 안 봐서 막 엄마들이 너무 고민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상담하고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게 이제 학문 보유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배변 훈련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변을 보유하는 거죠. 방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부모를 기다리게 하고 애태우면서 그래서 성공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에게 반복적인 내가 변을 보유하고 방출을 해야 될 때 안 하니까 엄마가 좀 내 맘대로 움직이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보유와 관련된 문제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이드의 입장은 인간의 성격 유형이라는 게 이렇게 학문기, 구강기에 그 어떤 그 만족이나 결핍이 이렇게 고유의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고 픽스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문기 성격 유형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거기 이제 남근기입니다. 그래서 남근기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남근기가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까지 프로이드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남근기를 좀 보면요. 리비도가 어디예요?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이지요. 근데 이때 바로 거기 옆에 47쪽에 나와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아주 중요하게 경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아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남아가 누구를? 엄마를. 예. 그래서 남자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누가 적이 되겠어요? 아버지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느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거세 불안을 느끼는 요 시기를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러고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반대로 여아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누구를 적으로 느끼겠어요? 엄마에게 대한 적개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여아는 나는 페니스가 없다. 그래서 남근 선망을 갖게 된다 그랬는데 이건 뭐 나중에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일단 지금은 프로이드에 대한 소개니까요. 뭐 일단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요 컴플렉스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조금 얘기를 할게요. 46쪽. 일단 이 개념을 보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46쪽 남근기에 세 번째 설명 보시면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한다 했고요.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것만 달랑하시면 안 돼요. 이제 문제는 더 깊이 들어옵니다. 오이디 컴플렉스로 인한 거세 불안을 느끼는 남아는 이제 경험하는데 억압,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적으로 느끼지만 경쟁자로 느끼지만 누구를 닮아가면서 극복하냐면 그 문장 중요하지요. 억압과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로 이 불안을 극복하려 하며 자신을 아들이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일시하여 아버지의 태도, 가치, 행동 패턴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재밌죠? 남아가 아버지를 경쟁자로 느끼고 적으로 느끼지만 결국은 동성부모인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바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적으로 느끼지만 이 남자아이가 적으로 느끼고 경쟁자로 느낀 건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닮아감으로써 극복한다. 그래서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 그래서 요때 되면 남자아이들이 뭐 어떻게 해요? 아버지 퇴근하면 아버지 큰 신발 신고 내가 아빠다 뭐 이러고 아버지 막 가방 들고 회사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면서 극복을 하죠?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그래서 자, 이 문장 맞나 틀리나 보세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느끼는 남아는 이성부모를 동일시하면서 극복한다. X. 동일시만 보시면 안 돼요. 이성부모가 아니라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죠. 문제가 거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아버지의 동일시 밑에다 쓰세요.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 47쪽으로 좀 가시면 잠재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면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적 충동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때는 성적 본능과 관련 없는 사회적 기술 습득 시기예요. 그래서 리비도가 특정 부위에 집중되지 않고 잠재된다. 그래서 잠재기 잠복기고요. 이때는 리비도가 승화가 되고요. 승화된다는 말에는 이제 초자아가 남근기에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도덕성이 발달한다라는 게 초자아의 발달이 남근기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때 되면 꾸준히 더 그 초자아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이제 제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잠복기에는 동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생식기는 성적 관심과 충동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2차 성징하면서.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성적 주체성으로 인해 성인으로 성장한다. 이때 근면을 배워야 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고 책임감을 길러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다 봤고요. 제가 여기가 좀 길어진 이유는 이것만 달랑 외우시면 안 되고 아까 조금 눌러서 읽었던 개념들 있죠. 예, 문제가 그 정도까지 나와요. 최초의 양가 감정이라거나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권으로 요약된 책이 돕는 것 같지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 요즘에 문제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나오는지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어기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방어기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방어기제는 거기 중요도 별 3이나 나왔고요.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어기제의 개념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기제다. 줄 그셔야 돼요. 방어기제 하면 방어니까 의식인 것 같은데 무의식이고요.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 정확히 읽어내세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무의식적 노력으로 뭘 쓴다? 방어기제를 쓴다. 결국은 불안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불안을 대처하는데 동원하는 심리적 책략이다 했고요. 이제 방어기제의 특징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오지선다행에서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저기 많이 인용하는 문장인데요. 보시면 방어기제의 특징이 48쪽에서 49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요. 인간이 불균형, 긴장이 올라올 때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쓴다. 불안할 때 쓴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불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 해서 앞에서 현실적 불안, 뭐 신경증적 불안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불안과 고통에서 개인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점에서 방어기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니까 방어기제는 누구나 사용한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기제를 지나치게 쓰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면 우리가 병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방어기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 위협한 사람만 쓴다?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예, 왜냐하면 방어기제가 그 긍정적 사회 기능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대부분 방어기제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만 사용해야 된다. 그럼 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문장, 정신치료에서 방어기제를 제거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적응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정 방어기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어기제는 안 쓰도록 하는 것만이 치료 목표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전혀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탓을 할 것이며 뭐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아, 너무 괴롭다. 나 하나 없어지면 되겠구나.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때요?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할 수 있게 또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읽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9쪽으로 가시면 방어기제는 성격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격의 성숙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방어기제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요. 방어기제에서 인간의 성숙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어기제는 되게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방어기제이고 어떤 방어기제는 성숙한 방어기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성격의 성숙 수준과 관계에 있다 그랬는데 49쪽의 두 번째 예를 들어 투사나 부정은 미성숙한 방어기제다. 지금 방어기제의 종류 우리 교재에 엄청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투사나 그 다음에 부정은 어떤 방어기제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다. 예. 왜냐하면요, 투사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못된 거를 갖고 있기에 불안하니까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내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도 불편하지만 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 때문이야 라고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니까 얘는 좀 미성숙한 방어기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은 누가 다 그게 사실인 걸 아는데 사실로 받아들이면 너무 괴로우니까 아니야, 아닐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성숙한 방어기제로 보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억압이나 승화는 보다 성숙한 성격의 방어기제다 그랬어요. 억압, 그 다음에 승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억압은 그거 감정을 표현해야지 병되는데 억압하면 나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억압은 성숙한 방어기제에 들어가요. 단 성숙한 방어기제인데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병리성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가장 보편적 방어 기제라 그래요. 우리가 억압을 하지 않으면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억압은 성숙한 방어 기제에 들어가요. 제가 단이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지나치면 병리적이어서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한 수준의 억압. 여기서 내가 오씨 공격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좀 참자. 이렇게 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억압이 때로는 억제도 그렇고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 다음에 승화는 내가 어때요? 승화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을 가서 아버지를 막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격성을 내가 뭐 권투 선수가 됐다거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불안을 용인되는 방법으로 한 단계 높여서 푸는 거니까 이것도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유머 감각도 성숙한 방어 기제로 넣어요. 건강한 유머 감각. 거기에 이제 묶어주진 않았지만 같이 묶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성숙한 방어 기제와 성숙하지 않은 방어 기제 얘기했고요. 하나 주의 드리는 건 방어 기제 중에 억압은 무조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억압은 가장 보편적이고 1차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지나치면 병리적이고 건강에 안 좋아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방어 기제가 이 사람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 이 사람은 지나치게 병리적으로 쓰고 있네. 판단하려면 병리성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49쪽의 두 번째 문장이에요. 방어기제 병리성은 하고 나왔죠. 예, 병리성 기억할게요. 거기 첫 번째 병리성의 강도를 보셔야 돼요. 지나친가 아닌가. 두 번째 한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지 바로 균형 있게 쓰나 안 쓰나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용한 방어기제가 연령에서 적절한가. 연령 적절성이라 그래요. 예컨대 부정은 되게 미성숙한 거죠. 어른인데도 매사에 받아들이기 싫으면 혼자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는 것들. 예, 그래서 연령 적절성이 그럴 때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위험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불안할 때 쓰는 게 방어기제라면 불안한 요소가 없어지면 그만 써야 되는데 계속 쓰는 거. 이런 것도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방어기제의 병리성 기준은 거기 네 가지인데 단어로 말하면 강도, 균형 있게 쓰는가, 강도가 적절한가, 균형 있게 쓰는가, 연령 적절성이 있는가, 철회 가능성이 있는가. 불안하지 않으면 그만 써야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방어기제의 특징을 봤고요. 방어기제의 특징은 잠깐 OX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어기제는 누구나 사용한다. O 맞죠? 그 다음에 방어기제는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 X 그렇죠? 제거만의 목표는 아니죠. 어떤 경우는 쓰게끔 이제 돕기도 하죠. 방어기제는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한다. X이죠.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특정 방어기제를 강화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다. O.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의 변별까지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알고 준비하시는 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들은 22회를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러면 방어기제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53쪽까지 예, 볼게요. 억압, 취소, 반동형성, 동일시, 투사, 자기애로 향함, 전치, 대리형성, 부정, 합리화, 보상, 퇴행, 승화, 전환, 신체화, 기타 방어기제로 상징화, 유리, 지성화, 해리, 저항, 유머, 금욕주의, 그 다음에 대비, 내사, 수동공격성까지 우리 교재가 너무나 성실하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다 개념 정의를 읽고 거기 예제가 정말 친절하게 잘 나왔죠.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교재 내용 자체가 너무나 충실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읽지 않을게요. 예, 그래서 요건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예컨대 방어기제 공부할 때 개념 A는 B다라는 명제 정확히 잡으시고 키워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명칭을 손으로 가리고 예제를 읽었을 때 이게 뭔지 알 만큼 공부하세요. 예제로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제가 방어기제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는 시험 문제를 조금 의식을 하면서 개념하고 예제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에게 좀 맡길게요. 여기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방어 기제에서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있고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헷갈려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안 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정신없다 하지 마시고 조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예, 보겠습니다. 49쪽에 억압 좀 보면 억압은 아까 성숙한 방어 기제로 묶어줬죠. 단 지나치면 안 된다. 꼭 말했고요. 제가 아까 이 부분 줄구세요. 억압은 방어 기제 중에 가장 1차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불안할 때. 우리가 의식 못하지만 그래서 방어 기제 중에 가장 1차적이고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억압을 꼭 보시고요. 거기 맨 1번 억압의 끝에 보시면 비슷한 개념으로 억제가 있는데요. 억압은 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면 억제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제는 읽지 않을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숙, 미성숙 나눴고 억압이 가장 보편적이고 1차적이다라는 거 강조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헷갈리는 것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7번의 전치, 예, 7번의 전치 잠깐요. 왜 안 될까요? 네. 네. 7번의 전치, 그 다음에 8번의 대리 형성, 그 다음 대치, 그 다음에 승화. 이것들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요거 좀 비교해 드릴게요. 전치, 그 다음에 대치, 대리 형성, 그 다음에 승화.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전치, 대치, 승화가 자 거기 전치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을 다른 대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줄구세요. 덜 위험한 대상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는 옮기는 건데요. 어떻게 옮긴다고요? 나보다 약한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약한 것.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동생한테 화풀이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거에게 푸는 거죠. 덜 위협적인 것. 이거는 전치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그 다음에 대치, 대리 형성 8번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안의 어떤 소망, 충동을 셋째 줄에 보시면 원래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비슷한 것으로. 예, 비슷한 것으로 옮기는 게 대치예요. 내가 오빠한테 강한 매력을 느끼면서 어때요? 내가 동생이면 안 될 때 오빠하고 비슷한 사람을 사귄다거나 이런 거죠. 속담 중에 꽝 대신 닭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비슷한. 그 다음에 승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느끼는 어떤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좀 더 높은 수준. 그래서 이제 건강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아까 전치는 나보다 약한 것에게 화풀이 했는데 승화는 용인되는. 그래서 좀 한 단계 높이는 거죠. 이게 내려가는 거라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예,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을 뭐 권투 선수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치, 대치, 승화는 비교가 됐고요. 요번에 또 학생들이 헷갈린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14, 15번 전환하고 신체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좀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4, 15니까 52쪽으로 가셔야겠죠. 전환하고 신체화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전환하고 신체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헷갈리는 게 마음의 문제가 건강하게 언어로 표현하고 공감받고 이러지 못해서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제가 몸이 아픈 걸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컨버전, 전환이 있고요. 신체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전환은 뭐냐면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하고 감각기관이면 눈, 코, 입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수의근계는 쉽게 말해서 손하고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전환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감각기관으로 나타나거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예컨대 프로이드의 책을 보면 어떤 여성이 되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손이 검사하면 신경계통에 이상이 없는데 장갑손이라 그래서 손이 마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근계, 손. 그 다음에 또 예컨대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시험 공부는 안 했는데 부모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은 내 발이 안 움직여. 발이 너무 아파. 근데 가서 다리 검사하면은 이상은 없는데 진짜 근육이 안 움직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데 마음의 문제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누구를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으니까 앞이 안 보여. 앞이 깜깜해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여요. 예, 시야가 이렇게 터널 시야라 그래서 좁아지면서 캄캄해지는 거죠. 쿵쿵쿵쿵 캄캄해지면서. 근데 가서 눈 검사하면 눈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거든요. 어떤 대상한테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소리가 아와 이렇게 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예, 이렇게 감각기관이나 손발의 수위근계로 나타나면 그건 컨버전, 전환이고요. 감각기관하고 수위근계를 제외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예, 그거 뭐 두통, 나는 시험 때만 되면 편두통으로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뭐 하면 위장이 너무너무 괴로워. 나는 뭐만 하면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설사를 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수위근계, 손발의 마비 등의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증상은 신체화예요. 정리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정도 보시고요. 요번에는 요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개념 정의를 하고 예제는 못 읽지만 시험에 뭘로 많이 나오냐면 그 뭐죠? 예제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제가 되냐 안 되냐는 관련 속담이 뭔지 연결이 되시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속담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 우리 설명 보다 보면 속담과 연결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일이 읽진 않고 몇 번의 뭐는 속담 중에 뭐하고 연결이 되지요 하고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그러면 일일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온라인 강의라는 게 뭐 또 한 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해도 이해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 하진 않고요. 예. 49쪽에 두 번째 취소가 있죠. 원상복구. 해놓고 지워버리듯이 원상복구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그러니까 머리 탁 때리고 나서 사람분들이 깜짝 놀라서 보면 아유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이런 게 원상복귀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제가 병 주고 약 준다. 그 다음에 3번에 반동형성 있죠. 예, 반동형성. 내 감정은 이건데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 미워 죽겠는데 아주 친절하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내 감정과 정반대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자, 그 다음에 50쪽에 가시면 4번 동일시. 미워하면 닮는다. 예, 우리가 뭐 특히 적대적 동일시가 그렇죠. 그 다음에 투사.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툰 목수가 연장나무란다.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 아까도 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뭐 화풀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 형성은 아까 꽝 대신 닭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합리화. 예, 핑계 없는 무담 없다.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의 보상. 작은 고추가 맵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신체화. 예, 신체화 좀 아까 설명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뭐 땅 사니까 화 나는데 이제 배 아픈 걸로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설명에도 그 속담이 설명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속담을 여기 별 2개니까 교재에는 없지만 이렇게 표로 넣어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하시면 좀 빼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 반동형성, 동일시, 투사, 합리화, 승화, 취소, 전치, 보상에서 관련 속담들을 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보신다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방어 기제와 관련해서 제가 일일이 저기는 아니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방어 기제와 관련된 신조어나 우화 같은 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봐드리면 어떤 걸 조금 보면 좋으냐면요. 예.
예컨대 51쪽에 보시면 합리화의 하위 유형에 심포도형이 있죠. 예, 어떤 목표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난 그걸 원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 여우가 포도 손 안 다니까 아 저거 엄청 싫 거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우와 심포도 우화가 합리화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우와 심포도 우화 합리화. 예, 그 다음에 보상 있잖아요. 이건 나폴레옹 컴플렉스도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우화는 아니지만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심리적 용어. 예, 나폴레옹이 뭐 키가 엄청 작았기 때문에 유난히 영웅적 행위에 집착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폴레옹 컴플렉스, 신조어를 좀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 퇴행 나오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 이전에 만족했던 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터팬 신드롬 있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남자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걸 이제 퇴행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53쪽에 가시면 해리가 있어요. 해리 찾으셨나요? 조금 작게끔 기타로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의식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성격의 일부가 자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지킬 앤 하이드이죠. 그래서 지킬 박사가 낮에는 어때요? 존경받는 지킬 박사로, 밤에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지킬로, 밤이 되면 내 안에 그림자가 이제 괴물이 돼서 하이드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해리는 내가 어떤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하나의 인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킬 앤 하이드 이런 것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방어 기제가 예제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속담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기존에도 그런 문장들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신조어나 이런 걸로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예, 방어 기제 더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으나 방어 기제 우리 교재의 개념 정의와 예제는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하세요. 예제를 보면 어떤 방어 기제인지 알 수 있게, 그리고 아까 헷갈리는 거 정리하실 수 있게. 자, 거기까지 봤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사회복지 실천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가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데요. 정신분석 이론의 있죠. 예, 그래서 53쪽 성격 발달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정립하였다. 예, 되게 중요하고요. 성격 심리학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무의식에 대해서 이전에 뭐 브로이어나 이런 학자도 있었지만 학문적 연구 대상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공헌이 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54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비판을 조금 볼게요. 비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지나치게 결정론적이고 비합리적 인간관. 그러니까 결정론, 정신결정론 얘기했죠. 과거의 프로다, 무의식의 프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인간을 너무 그렇게 봤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되게 어때요? 수동적 인간관, 투쟁적 인간관 이렇게 봤고 인간을 되게 어떻게 봤죠? 비합리적 존재로 본 거잖아요. 예, 되게 쾌락 원칙에 많이 흔들리고 이런, 그래서 비합리적 존재로 봤다는 비판 이런 것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현재보다는 과거를 너무 중시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문장 좋아합니다. 첫 번째 결정론적이다 문장 좋아하고요. 세 번째 인간의 잠재 가능성, 문제 해결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많이 인용되고요. 네 번째 성적 욕망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유아기 성욕을 너무 강조했다. 융하고 헤어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유아기 성욕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프로이드는 이제 그 성차별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일렉트라 컴플렉스나 남근 선망 이런 거 말하면서 여성주의자들이, 여권주의자들이 대단히 비판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비판의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프로이드는 주 연구 대상이 신경증 환자였거든요. 근데 신경증, 임상에서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일반 그 신경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좀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맨 끝에 생물학적 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했다. 그래서 사회적 요인, 관계적 요인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 예.
그 학자들의 연구와 관련해서 비판과 관련된 문제도 제법 뜰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학하고 좀 연결돼서 중요한 건데요. 볼게요. 2번. 개인의 과거 경험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진단주의 학파. 예, 실천론 배우시면 진단주의 학파가 나오고 이제 1930년대 말에 기능주의 학파가 나오면서 둘이 막 되게 대립을 하죠. 초기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너무 프로이드에 심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진단주의 학파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하면 사회복지학의 발달 과정에서 소셜워커들에게 진단주의 학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쪽으로 오시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문제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라는 직선적 원인론을 채택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실천기술론 가족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은 모빌과 같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성, 순환적 인과성으로 봅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프로이드는 문제를 볼 때 A가 원인이고 B는 결과야. 예컨대 이 여성은 뭐 어려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후가 좋지 않아. 그래서 원인이고 결과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직선적 혹은 단선적 이런 시각을 가졌고 이 상호적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문제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라는 직선적 원인론을 채택함으로써 라는 말이 나오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것이 초창기에는 이게 사회복지학에 영향을 미치고 토대가 되었고 또 그런 그 원인과 결과의 이해를 하는 데 도움도 되었지만 우리가 생태체계적 시각의 강점 관점이 오면서 너무 직선적 원인론보다는 순환적 인과성,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된 거니까요. 프로이드 하면 직선적 원인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55쪽 그 3번 바로 위에 인간을 지나치게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봤다. 기억하세요. 정신분석 이론의 실전적 기법이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크게 이 전제부터 깔고 갈게요. 실천 기술론을 할 때 우리가 실천 모델로서 모델은 이론보다 더 방법론의 정교화를 갖고 있다 그러고 방법론의 구체성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실천 기술론 할 때 제가 기술론이기 때문에 실천적 기법이 또 나와요. 정신분석 모델의 기법.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과목은 기술론이고 현장에 적용하는 기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 설명에만 집중하고요. 기술론 갔을 때 이 실천 기법에서 훈수비니 전이니 이것들을 제가 더 사례를 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이드 이론의 실천적 기법의 개념적 이해 수준까지만 할게요. 이해 가셨죠? 예, 그러면 일단은 프로이드의 실천적 기법을 묶어야죠. 프로이드의 대표적 기법은 자유현상 해석, 꿈의 분석, 저항의 분석과 해석, 전이의 분석과 해석, 훈수. 그래서 프로이드 하면 프리 어소시에이션, 자유현상 해석, 꿈의 분석, 저항 분석, 전이 분석, 훈수. 이거는 뭐 확실히 묶어야 돼요. 이게 훈수비 프로이드인지 에릭슨인지 막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묶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개념 정의 수준에서 보겠습니다. 55쪽 정신분석 이론의 실천적 기법, 정신분석적 치료자의 핵심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전이 반응과 저항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정신분석의 핵심 가정은 바로 개인의 생애 초기, 특히 부모와의 관계, 5세까지 경험 되게 강조했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 기반이 돼서 현재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문장의 맨 끝이 제일 중요하죠. 치료의 목적.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있어서의 치료의 목적은 바로 갈등, 억압된 정서와 동기를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억압된 건 무의식이니까 끌어올린다 그랬죠. 어느 수준으로? 의식 수준으로.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개인 목표는 뭐다? 무의식의 의식화다. 예, 거기 좀 써놓으세요. 프로이드의 개인 목표. 이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다?
통찰.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그 치료적 개입의 목표라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저 교수님 수업이 너무 싫어. 그 교수님 나한테 뭐 싫은 행동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는데 죄책감이 들까봐 말을 못했어요. 부모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아버지랑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서 괜히 싫은 게 나간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 괜히 싫거나 한 감정들은 분명히 원인이 있고 본인이 그 원인들을 찾는 거, 그게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하고 통찰인 거죠.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 무의식의 의식화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러한 무의식의 의식화를 돕는 방법 중에 자유연상 개념 정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일상생활의 상념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연상에서 중요한 건 판단 금지, 심판 금지인 거죠. 여기서 아버지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연상이 연상을 부르면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최면에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최면이 갖는 또 어떤 한계들을 느끼면서 좀 더 안전하게 무의식으로 가는 방법을 프로이드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게 자유연상이거든요. 프리 어소시에이션. 그러면 이때 무의식으로 들어가려면 억압한 거는 왠지 판단되어질까 봐 그런 거니까 자유연상 기법을 쓸 때에는 바로 프로이드의 의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이드의 전통 상담은 내담자하고 이렇게 마주보거나 대각선으로 앉거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내담자의 시야에 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앉고요. 내담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카우치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의자예요. 거의 반 누워있죠. 긴장을 이완하면서 연상이 연상을 충분히 부르도록. 그래서 판단이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서 뭐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좋으니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무의식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판단 금지 기억하시고요. 해석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무의식적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려면 일단 내가 내담자에 대한 어떤 가설을 갖겠고 이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통해서 단서를 찾고 그 단서가 내 가설을 제대로 검증시키고 하면 내 가설이 검증되고 맞으면 그때 드디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제가 기술론에서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해석은 되게 이제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지닌 행동에 지닌 의미를 클라이언트로부터 단서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 해석의 유형은 맨 끝에 보시면 내용 해석, 저항 해석, 전이 해석, 꿈의 해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 정도만 갈게요. 단 조심하셔야 되는 건 내 가설을 갖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에서 내 가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고 초반부터 그냥 막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해석은 또 직면은 내담자가 클라이언트가 준비되었을 때 관계가 탄탄하고 소화력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의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기시면요. 프로이드는 꿈이야말로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으로 가는 최고의 길, 무의식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바로 꿈의 분석이라고 봤고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꿈은 무의식적 소망 또는 두려움이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치료자는 꿈을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의 억압된 의미와 욕구를 살피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통찰할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꿈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잠재몽, 명시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 기술론에서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기법적으로 꿈의 분석,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썼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실게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의 분석과 해석. 저항은 클라이언트가 무의식적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치료적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일단 내담자가 무의식에 넣었다라는 건 대단히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억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자가 들어갈 때 내담자는 이 관계가 안전한가, 내가 오랫동안 억압했던 거를 정말 의식화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안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때요? 긴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저항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면 클라이언트는 드디어 통찰이 생기는 힘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전이 한번 볼까요? 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줄 좀 글까요? 전이는 치료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치료자에게 보이는 반응인데요. 어떤 거냐면 전이는 그 뒤에 문장,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자신의 생애에 소중한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그 사람이 아닌 치료자에게 보이는 걸 전이가 유발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분노인데 아버지에게는 못하고, 예, 사회적으로 아버지에게 화내고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심판이 대상이 될까봐 못하고, 게다가 아버지가 뭐 되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면 더 억압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치료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과거에 의미 있는 사랑과 미해결된 감정, 대부분 부정적 감정이겠죠. 이거를 뭐 긍정적 감정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를 치료자가 마치 그 사람인 것 같이 나타내는 걸 전이가 유발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화내고 싶은 건데 치료자에게 그래요, 아버지는 나한테 항상 더더더를 요구하셨어요 하면서 막 화를 낸다. 뭐예요? 과거에 미해결된 관계의 미해결 감정을 치료자에게 전이가 유발되었다. 예, 근데 전이는 꼭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뭐 어머니에 대해서 대단히 애틋한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치료자에 대해서 치료적 관계 이상의 어떤 그 관계, 정서적 관계를 느끼고 강렬하게 소망한다. 이런 것들도 전이가 유발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전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러면 전이가 유발되고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뭘 해야 되죠? 무의식을 의식화해야죠. 지금 치료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잖아요. 이럴 때 그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 바로 훈수비예요. 예. 자, 그래서 훈수 읽어볼게요. 억압된 갈등에 대한 초기 해석이 제공된 후에 지속되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극복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훈습을 우리가 철저학습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바로 훈습은 한 번에 짠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훈습에 대한 걸로요. 세 번째 문장, 클라이언트의 성격 구조가 변할 수 있을 때까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자료를 재해석해주고 분석 과정에서 해석된 것을 통합하도록 도와주고 변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저항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훈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훈습은 이 일련의 과정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으로 그 밑에 문장 계속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해서 의식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통찰이 훈습을 잘 하면 통찰이 발달하고 자아 통합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훈습을 잘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나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통찰이 일어나는 거고, 자기 이해를 확장하는 거고, 자기를 분절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나까지 통합적으로 아는 거죠. 예, 그래서 훈습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의 목표가 무의식의 의식화라면 결국은 이 무의식의 의식화를 도와주는 이 반복적인 과정, 이게 한 번에 짠하고 안 되거든요. 이 반복을 바로 훈습이라 그러고, 훈습을 통해서 철저학습,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의 의식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장기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전이를 유발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훈습을 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왔을 땐 또 다른 모습의 전이가 유발되고 하면 또 그거를 또 훈습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이래야 되니까 정신분석은 대표적인 장기 개입인 거죠.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습은 정신분석 치료에서 전이가 유발되고 이것을 훈습으로 다뤄줘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재에는 요건 안 나왔는데 요것만 잡아드리고 갈게요. 전이하고 역전이가 지금 안 나왔는데요. 요건 같이 잡아야 돼요.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누구를, 사회복지사 혹은 치료자를, 예, 바로 과거에 억압된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클라이언트가 그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유발하는 걸 전이가 유발되었다 그래요.
전통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전이가 유발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문제가 보이니까요. 근데 유발만 시키면 큰일 나죠. 뭘로 다뤄줘야 되죠? 혼습으로 다뤄줘야죠. 그래야 무의식, 혼습이 되어야 뭐가 되죠? 무의식이 의식화되고 자기에 대한 통찰.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 사람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은 저 음성에서 저 사람에게 계속 화가 나고 과제도 하기 싫고 그랬구나. 아, 이제 그만해야지. 무의식의 의식화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역전이는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혹은 치료자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자가 자신의 과거의 미해결 감정의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걸 클라이언트에게 보이는 걸 역전이가 유발되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는 유발되어야 되고 혼습으로 다뤄져야 되죠. 전이가 혼습으로. 그러나 역전이는 치료자가 일으키는 건데 이거 마구 유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치료자는 교육 분석을 받거나 자기 분석이죠. 교육 분석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인식 훈련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역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해야 치료자인 거죠. 예. 그래서 역전이를 최소화하려면 나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미해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해야 내가 치료적인 어떤 쓰임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돼 갖고 나도 막 역전이 마구 유발하고 하면 뭐 치료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정도 보고요. 사실은 이거 혼습이나 전이 하나만 갖고도 한 2시간 얘기를 할 만큼 중요한 테마들이에요. 전체적인 양이나 뭐나 조금 무리한 강의인 건 사실인데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 제가 기술론, 정신분석 모델에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 과정들이 연결돼서 실제로 적용을 한다면 저런 거구나 하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개념 정의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길었고요. 정신역동, 특히 그중에 프로이드는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고 연관된 그 오지선다형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